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늘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을 거쳐 현재 동해안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전국은 하루 종일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인데 벌써부터 피해 소식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태풍이 계속해서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취재 기자 앞서 연결을 해서 상황을 보면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 이게 마이삭 태풍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이삭과 경로는 일단 굉장히 비슷합니다. 경로는 마이삭이 이 부산 쪽을 통과를 중심을 했는데요. 지금 하이선은 그거보다 약간 동쪽인 울산을 직진을 해서 통과를 하고 있고요. 기압의 크기로는 지금의 한 950 헥토파스칼 정도니까 네. 마이삭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 기압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하이선의 특징은 굉장히 큰 반경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약 400km 정도의 영향권의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강풍과 함께 폭우가 올 가능성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하이선이 마이삭보다는 강풍과 함께 폭우가 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한 2시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 같고요. 네. 강릉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강릉이 한 3시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북 경주 월성 원전 터빈 발전기 2기가 태풍 영향으로 정지됐다. 이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다행히 전력 공급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요. 또 태풍 마이삭 때 또 사흘 전에도 부산의 고리 원전이 중단되기도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이렇게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을 할 때 원전에 대한 어떤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전에 이제 터빈을 돌릴 수 있는 전력 공급 장치가 있는데 태풍이 강하게 불거나 또 강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전력 공급 장치가 문제가 생기면 터빈을 중단을 시켜야 되고요. 네. 터빈이 중단되는 게 이제 자동으로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혹시 그 예상이 돼서 터빈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가능으로 대비해서 터빈을 중단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전력을 공급시키다가 갑자기 전원이 공급이 중단이 되는 경우는 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의 월성이라든지 이번에 고리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중단을 시켰다 이렇게 상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남과 울산에서는 그 강풍의 고압선이 흔들리면서 한때 또 이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집에 있다가 이렇게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집에 있다가 정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리 이제 이번에 이제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전 사고가 굉장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좀 손전등이나 비상등이나 특히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그 손전등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손전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원을 좀 차단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원 말씀하시죠? 가정에서 들어오는 이립선 전원을 차단을 해서 다음번에 정전이 복구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정전이 됨과 함께 또 가스도 차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을 좀 차단을 좀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 특히 나가실 때 이런 태풍의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를 혹시라도 나가신다면 물이 고여 있는 데는 그 물에 의해서 침수의 위험성이라기보다는 전선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가실 때도 물기가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부산의 경우는 강풍의 피해가 정말 크거든요. 이 해안가를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고층 빌딩이 정말 많아서 지난번 태풍 때도 강풍으로 인해서 그 고층 빌딩의 창문들이 깨져서 하판으로 이제 대신 임시 처방을 하고 했는데 연달아 온 태풍 때문에 아마 대비할 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빌딩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부산은 마이삭 경우하고 지금 하이선이 거의 비슷한 풍속이거든요. 한 40m 정도. 40m라고 하면은 초속이 한 145km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면 제가 이제 힘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 정도면은 한
650kg 정도의 힘으로 미는 힘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마어마하네요. 네. 굉장히 큰 힘이고요. 지금 하이선의 그 정도의 강도면은 마이삭의 강도라고 비슷하면 마이삭에서 지금 가로수가 뽑혔죠. 네.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움직여서 도로를 막았죠. 그다음에 창문이 여러 채 깨졌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향권의 반지름이 굉장히 한 380, 4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부산뿐만이 아니고 특히 남동 그리고 동해안 쪽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이 수도권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처럼 이번에 간판 혹은 뭐 예. 시설물 피해까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예. 이 그 낙하물 피해가 매년 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태풍이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좀 안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낙하물 피해로 2차 피해가 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고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외부에 돌출된 간판은 많이 줄었지만 외부에 돌출된 간판은 앞으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에 있는 부분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하시고 특히 길을 지나가실 때 위에 건물에 그 간판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부착물들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혹시 건물주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그런 간판 추락 주의 같은 그런 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해 놓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태풍이 이번이 특히 강력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태풍이 올 때마다 이런 피해를 좀 예상을 하고 대비를 세워야 되는 걸까요? 지금 올해 태풍이 뭐 2, 3주 사이에 세 예. 개씩이나 오고 올해 태풍의 특징은 굉장히 짧고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태풍이 9월 달이 되면은 일본 쪽으로 꺾어지는데 태평양의 세력이 고기압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태평양의 고기압 세력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태풍들의 경향성이 굉장히 유사하게 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최장 기간의 장마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열흘 만에 벌써 태풍이 3개나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금 지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인데 뭐 조금 전에도 경남 거제 지역에서 또 토사 유출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현재 산사태 위험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54일간의 최장 장마 기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이미 집안에는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태풍이 오면서 이미 한 200mm 이상의 비가 온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포화된 상태는 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집안이 약해지고 그 부력의 힘에 네. 의해서 두 번째는 물이 들어가면서 또 무게가 더 더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강풍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산사태가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산림청에서 7개 시군에 벌써 시도에 산사태의 심각 경보를 내렸습니다. 네. 네. 이 산사태 위험도를 좀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지 산을 이제 그 향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대피를 하는 게 좋지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 전체 강우량이 자기 지역에 전체 강우량이 300mm 정도 왔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일단 집안이 약해졌다고 이렇게 네.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시간당 한 30mm 정도 이상의 비가 오면은 산사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그 중에서도 과거에 거기 도로 공사를 해서 절토를 했거나 또 아니면 펜션이라든지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어떤 그 개발 지역에 있는 지점들은 굉장히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조심하셔야 될 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어른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산에서 피를 흘린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하수가 황토물 같은 게 약간 불구스로한 물들이 섞여서 이렇게 오는 것을 산사태의 징후라고 이렇게 보기도 지하수를 퍼올릴 때. 아니 지하수가 산 쪽에서 내려올 때 예. 흙탕물이 같이 내려오는 게 뻘건 흙탕물이 같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는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물길이 모이는 부채꼴 모이는 삼각형 모양에 있었던 그 물길 같은 부분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의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당 강우한 30mm 정도 이상이 왔던 그 지역들은 좀 특별히 주변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거나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토사에 갇힌 상황이라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토사는 산사태에서는 보통 토성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물과 흙과 돌이 한꺼번에 반죽처럼 밀고 내려오는 게 토성류인데 그 토성류의 방향은 보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피신을 한다거나 대피를 할지라도 토성류의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예. 일단은 많은 부분이 내려오면 좀 위쪽에 집이라면은 2층이나 3층 쪽으로 올라가셔서 일단은 좀 대피를 하시고 그 전에 미리 산사태라든지 그 산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산사태가 났을 때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피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예행 연습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강풍, 낙하, 산사태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태이긴 한데 또 하천 범람도 지금 좀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그 하이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 영향권의 반지름이 굉장히 크고요. 예. 태풍의 중심을 해서 오른쪽은 위험 반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풍이 세고 왼쪽은 폭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지금 왼쪽에 폭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폭우의 가능성이 지금 지리산이라든지 덕유산이라든지 지금 위에 있는 설악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집중호우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천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방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02년 매미 때 강릉이 한 870mm의 폭우가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폭우에 대한 그리고 이 홍수에 대한 대비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또 보면 만조 시간이 겹쳐 있어서 해일과 폭풍 해일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태풍이라는 게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예.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조 때는 이 해수면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일이라고 하죠. 예. 영어로는 스톰 서지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그 월파가 돼서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10m 이상씩 다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동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만조 때에 동풍이 부는 경우에는 동해안은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10시부터 1시 이 사이가 동해안 쪽에 만조 시간인데 네. 그 부분에 지금 같이 동풍이 불고 있기는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해안가에 있는 도로에 지나다니시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동차건 보행이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지금 또 해안가에 있는 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가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서 미리미리 좀 이 해일에 대한 그 경각심을 좀 많이 일깨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파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파도가 넘어서 월파를 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방벽을 네.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마대 주머니라든지 아니면은 이동식 방벽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설치해서 1차적으로 해일이 오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피신을 좀 시켜서 그 지역은 좀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선제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앞서 얘기를 했지만 열흘 사이에 태풍이 3개가 발생을 했고 태풍의 세계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기후가 변화하면서 이상 기후 변화 때문에 태풍에 대한 좀 대비책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잘 보시면 이번에 기록적인 54일간의 장마가 있었고 네. 한 2주 사이에 태풍이 3개가 오는데 네. 대부분의 태풍이 9월달 태풍은 거의 다 일본 쪽으로 꺾여지는 현상이 되는데 네. 지구 온난화의 영향 중에 하나가 태평양의 수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태평양의 수온이 30도 이상인 것은 아래쪽에 그 필리핀 쪽에 있는 그쪽의 해안만 30도가 넘는데 올해는
일본 큐슈 밑 아래쪽까지의 바다가 30도가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큰 고기압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서 고기압이 이 세력이 약해지면 편서풍의 영향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일본 사이로 태평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지금은 수온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고기압 세력이 버티고 있어서 이런 큰 산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직선으로 오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벌써 우리가 지금 3개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태평양의 수온에 의해서 진로도 결정이 되고 네. 크기도 결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본에 대한 영향보다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더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고 이것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정부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할 부분, 그다음에 연구 개발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태풍의 일단 크기와 그다음에 폭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강풍에 대한 대비와 폭우에 대한 대비, 홍수에 대한 대비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강풍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지금과 같은 이제 건물에 대한 설계 기준도 좀 변해야 될 거고요. 네. 지금 폭우에 대한 대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댐의 운영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갖가지 홍수 방어 체계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재난이 보통 예방, 대응, 복구 이 3단계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 예방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더 힘을 써야 될 부분이고 뭐 예산과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태평양 수온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 하이센이라는 게 해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명명을 하고 네. 그리스의 옛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마 이 바다의 신이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태평양의 수온이 빨리 내려가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